안녕하십니까. 자, 이번부터 이제 하실 내용은 지방행정론입니다. 이제 393페이지. 이 지방행정 파트에서도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요. 그 국가직에서도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지방행정은 이게 굉장히 좀 깊숙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라고 있죠. 이 지방자치법 내용,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뭐 이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3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지방행정은 쉽게 말해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죠. 뭐 서울이라는 지역, 부산이라는 지역. 자, 근데 오늘날 자 그러면요, 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을요 크게 나눠보면 관치형이 있고 자치형이 있어요. 관치형, 자치형. 뭐 간단하게 이거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 관치형은 국가가요, 국가의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지방행정, 이름하여 자치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시대 지방행정은 관치형이었죠. 중앙정부가 국가의 관리를,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그 지방 행정을 처리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8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서 관치형으로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자치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은 달리 표현하면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지방행정론이라고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지방자치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393페이지 상단에 관치형하고 자치형, 뭐 간단한 의미 정도만 봅시다. 관치형은 누가요? 국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서 그 지방의 사무를 국가가 수행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중앙집권체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지방행정이고, 반면 자치형, 완전자치형은 자, 국가로부터 독립된 서울시 또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체예요. 대부분의 지방행정사무를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거죠. 민주적 방식이죠. 자, 이런 이제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뭐 로마자 2번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크게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가 있고,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대륙계의 단체자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의 계보인데 크게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하단에 393페이지 하단에 여기 이제 지방자치다 그러면요, 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의 4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내의 일정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구역. 서울이라는 또는 이제 경상남도라고 하는 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또는 중앙정부와는 구별되는 공적 권위체, 이름하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 그러죠. 이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지역의 행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이 자치권이라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지방자치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의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예요. 지방자치론의 체계이기도 해요. 자, 이 지방자치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주민의 초점을 둬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게 영미기에서 발달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예요. 반면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 법인격체, 여기에 초점을 둬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게요, 독일, 프랑스, 대륙계에서 발달한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자, 뭐 주민자치든 단체자치든 이 네 가지 요소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초점을 어디다가 두느냐야. 자치의 초점을 주민에 두느냐, 아니면 서울시, 뭐 경상남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고,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법적인 틀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뭐 했고요. 자, 표에 보시면 이 표는 아주 전형적인 표거든요. 주민자치, 단체자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한 표인데,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성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국가가 있고요,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국가와는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체가 있어요.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존재하죠. 자, 이 구도에서 지방자치의 초점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요 내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자치, 여기에 초점을 둬서 설명하는 게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는 바로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이기도 하죠. 자, 반면 단체자치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국가와는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체를 만들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통치권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단체자치입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떤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의미죠. 법적 개념이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고 민주주의 사상 구현이고, 반면 단체자치는 법률적인 의미고, 이거는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죠. 민주주의라는 게 민이 주인이 되는 원리인데, 이거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분권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지방 분권 사상의 구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권 인식은요, 주민자치는 이거를 고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면 하늘이 부여한 뭐 자유권, 생명권 이런 걸 갖듯이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은 하늘이 준 거라는 거야. 하늘이. 자, 반면 단체자치는요, 고유권이 아니라 전례권이라 그러거든요. 자, 통치권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통치권의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준 거야. 이걸 이제 전례됐다. 통치권에서. 자치의 초점, 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냐, 아니면 이제 단체와 국가의 관계냐,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 구분 좀 보세요. 사무 구분. 자, 사무 구분에 보시면 주민자치는요, 자치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위임사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반면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뭐하고 결합되냐 하면 밑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의 지위, 단일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단체자치와 같이 이중적인 성격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자, 이런 겁니다. 방금 봤다시피 이 지방자치라는 건 이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여기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봅시다. 서울이라는 지역,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 법인격체가. 이 위에 이제 국가가 있죠. 중앙정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치사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자치사무라는 거는, 자, 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치사무라 그래요. 그래서 단체자치든 주민자치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치사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먼저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순수한 자치단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서울도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뭐가 처리가 돼야 돼요? 국가의 사무가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서울도 대한민국 내에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이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주민자치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국가행정을 시행하냐면 국가의 중앙정부가 자신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특별하다는 얘기는 특정한 사무만을 처리하는 지방의 행정기관이야. 그럼 특별지방행정기관 나오면 얘는 항상 누구 거냐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예를 들어 뭐 부산지방병무청, 병무행정은 국가행정이죠. 그럼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 지역에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자신의 행정기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이고 관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에서 서울시는 오직 자치사무만을 처리하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야. 반면 단체자치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단체자치인데 단체자치에서는 어떤 사무가 존재하냐면 자치사무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위임사무라는 게 존재해요. 위임사무. 이 위임사무는 원래는 누구 사무냐 하면 국가의 사무예요. 근데 국가가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장한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해서 수행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단체자치에서는요, 자치사무도 존재하지만 위임사무라는 게 존재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는 자치사무도 있고 위임사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죠. 그래서 이중적인 지위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요? 위임사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구분합니다. 왜 이게 구분이 중요하냐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해야 되겠죠. 하지만 위임사무는 누가 비용 부담해요? 원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니까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 단체자치 비교는 잘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6페이지 넘겨가시면 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라고 민주성, 효율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민주성하고 효율성은 행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를 했을 때 민주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그리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관계 부정설도 있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관계가 없다. 지방자치와 효율성은 관계가 없다라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계 긍정설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자, 먼저 지방자치와 민주성에서 관계 긍정설에 초점을 둬서 보면 자, 첫 번째 줄 표 안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긍정적 관계에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 이런 주장. 자, 여기 이런 주장을 한 사람, 네 사람 기억하세요. 펜터브릭, 그리고 브라이스, 그리고 토크빌. 이런 사람이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 오른쪽 보시면 지방자치와 효율성인데 이 지방자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라는 주장.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합니다.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요.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나타나요. 경쟁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인데 이게 바로 티브가설이에요. 티브가설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티브가설 별표 3개 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97페이지 자, 티브가설. 티브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티브가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발로 하는 투표예요. 발로, 즉 자,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인천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사 가서 삶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발로 하는 투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주민은 생활 환경과 업무 환경이 유리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옮겨가서 살고자 하는 이게 바로 발로 하는 투표죠. 이렇게 하면 자, 줄친 부분 보세요. 지방 공공재의 경우 그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공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 이 분권화된 체제가 바로 지방자치제거든요.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자, 여기서는 TV 모형의 성립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제공하는 지방 공공재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지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들은 보다 적정한 수의 주민이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최적의 지방행정 서비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구현이 되더라 라는 게 바로 TV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TV 모형에서는 자, 기본 가정 동그라미 하세요. 기본 가정. 이 TV 모형은 일종의 뭐냐 하면 지방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을 상품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시장 실패할 때 행정학 초반부 시장 실패할 때 이상적인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마치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조건이 존재하게 되면 최적의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V 모형에서는 성립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하고 똑같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100%의 완전 정보를 갖고 있죠. 주민들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100%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선택을. 이 얘기는 이제 공급자가 여럿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당 수입. 자, 이거는 뭐 일종의 가정인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배당,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하게 되면 배당이 나오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소득을 벌어들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고용기회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서비스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냐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녀. 그러면 원하는 거는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서비스지만 이 수원시하고 의정부시는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수원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당 수입에 의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안 돼요. 이상적인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수익의 불변,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는 얘기고, 그래야 자연 독점이 안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게 바로 TV 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자, 결론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서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이사를 다니죠. 그러면 이제 적정 주민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경쟁이 이루어져요.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경영이 효율화되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 이제 상품 시장에서 보면 소고기 시장이다. 그러면 자,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죠. 그러면 A급은 예를 들어 2만 원으로, B급은 10,000원으로, C급은 5,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TV 모형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재정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주민들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역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마다 최적의 자원 배분. 그럼 결국 이 TV 모형의 균형은요,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 자, 강남구라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때요? 비용 부담을 많이 해요. 지방세를 많이 내요. 그래서 고급의 양질의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품질 낮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보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균형 상태 동그라미, 각 지역에 비슷한 기호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분화가 발생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TV 모형은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를 보시면요, 넘기시면 398페이지, 그 신중앙집권 신지방법권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공부를 하시고 대신 399페이지, 자, 표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학관계 변화가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다른데요. 이런 겁니다. 먼저 18세기는 절대국가 시절이죠. 이때는 중앙 집권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왕으로 절대 왕에게 권력을 집권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18세기 절대 국가의 중앙 집권을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중앙 집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 자유방임 국가가 이루어지죠. 이 자유방임 국가에서는요, 자 국가 권력에 그러니까 시민혁명이라는 게 결국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에요.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절대화된 중앙정부 권력에 대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투쟁인 거죠. 그래서 19세기는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시대입니다. 어떤 지방 자치예요? 절대적이고 항거적이고 배타적인 분권이죠. 자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행정국가가 돼요.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신중앙집권이야. 신 동그라미에 두세요. 이 신중앙집권화는요, 요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9세기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되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의 광역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역을 관장하는, 예를 들어 광역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비용이 저렴해져요. 그래서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이런 현상을 신중앙집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중앙집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를 인정하면서 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집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앙집권은 권력은 분산시켜요. 대신 기술과 지식과 재정을 집권시켜요. 그래서 어떤 측면의 집권입니까? 기술, 지식, 협동적인 측면의 집권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본문에 신중앙집권의 의미는요,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신중앙집권화는 줄쳐요, 군주국가 시제의 권력적이고 관료적이고 지배적인 집권이 아니라 다음에 끊으세요. 바로 어떤 측면의 집권입니까? 기술, 지식, 협동적인 측면의 집권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성도 실현하고 동시에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성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하는. 자 그러다가 자 표 보세요. 다시 80년대 이후에 신행정국가가 나타나고 있죠. 신행정국가에서는 신지방분권이야. 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세계화 속에서 지방의 역할이 커지는 거를 신지방분권. 그래서 이미 한번 했었는데 이걸 영어로 글로칼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계화의 세계, 그리고 지방화의 칼리제이션.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하고 로컬리제이션을 결합한 용어죠.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행정국가의 정부 실패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는 스티어링에 초점을 두고 로잉에 해당하는 업무는 최대한 지방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협력하죠. 요거를 신지방분권. 자, 이런 내용들은 뭐 그 기초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0페이지 신지방분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70년대 이후입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요. 자, 세계화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 줄치시고, 국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방, 외교와 같은 외치, 스티어링이죠. 여기에 국한하고 그 밖에 내치에 관한 권한, 로잉이죠. 이거는 이제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 통치기구의 일환으로 이제 국민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신지방분권이라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402페이지예요. 402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3번 보세요.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근거법입니다. 근거법. 법 이름이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이 법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만 존속하게 되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에 관한 근거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좀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쭉 좀 읽어보시고 법 내용 정리한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시면 이 지방분권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예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래서 이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입니다. 위치는 대통령 소속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원칙이 있거든요. 줄침부분 보시면 자,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비중복성.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우선적으로 줘라.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포괄 배분의 원칙. 이런 게 바로 이 법에서 규정된 원칙들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가볍게 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405페이지까지 본 거고요. 사실 이제 지방행정 파트는 세세하게 보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까지가 뭐냐면 이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본 거예요. 초점은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자,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비교한 거 있죠? 이거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티브가설이 있죠? 티브가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앙 지방 간의 역학관계. 특히 20세기 신중앙집권,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지방분권. 여기에만 좀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 법률의 내용에 초점을 둬서 세세하게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